이것은 마치 스타트rek에 나올 법한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이전에 존재했던 어떤 무기보다도 강력한 미래형 레이저 무기로 빛의 속도로 발사되어 수마일 떨어진 표적도 격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레이저는 더 이상 공상과학 소설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레이저는 세계 각국이 가장 강력하고 정밀한 지향성 에너지 무기를 개발하기 위해 벌이고 있는 글로벌 경쟁의 중심에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 이스라엘, 영국 모두 이 경쟁에 참여 중입니다. 하지만 송보, 미 해군의 새 레이저 대포로 미국은 자신들이 이겼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 이유를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보에는 400kW 레이저가 탑재될 예정입니다. 이는 이전 모델인 60kW 헬리오스보다 훨씬 강력한 성능입니다. 이 에너지는 더 크고 단단한 표적을 더 빠르고 멀리 타격할 수 있게 합니다. 현대전이 진화함에 따라 이러한 무기는 수상함이 드론 군집이나 날아오는 미사일과 같은 심각한 공중 위협에 대응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기존 요격 미사일은 수백만 달러가 들지만 송보 발사는 한 발에 1달러로 매우 저렴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의 국가들이 주목할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정말 대단한 걸까요? 송보는 아직 개발 중이라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은 이렇습니다. 최근 지정학적 상황이 좀 심상치 않아졌다는 점을 굳이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회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미 해군 함정의 생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등 국가는 대량 드론과 대함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국 해군의 현대화는 수십 년 동안 꾸준히 진행되어 왔으며 그 결과 지금은 강력한 적수가 되었습니다. 미 의회에 따르면 앞으로의 분쟁에서 미국의 수상함들이 이러한 무기들의 사거리 밖에 머물러야 할지도 모른다는 논의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중국만이 유일한 위협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 분야에서 미 해군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주요 제약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탄약고에 한정된 용량입니다. 공중 위협 대응 시 수상함의 대공 미사일 탑재 수에는 제한이 있으며 요격 비용도 상대적으로 매우 불균형합니다. 드론이라고도 불리는 무인항공기는 아주 적은 비용으로 제작할 수 있지만 이를 격추하는 데는 정말 막대한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이런 문제들은 미 해군만의 것이 아니며 해결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정부가 모두 같은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 레이저 혹은 정식 명칭으로 고출력 지향성 에너지 무기입니다. 미 해군은 이미 한동안 레이저 기술에 투자해오고 있습니다. 미 해군의 관심은 로널드 레이건의 전략방위 구상 시절까지 거슬러 갑니다. 1983년 공식 발표된 이 계획은 미국을 핵 공격에서 보호할 우주 기반 미사일 방어와 레이저 네트워크를 목표로 했으며 언론은 이를 스타워즈라 불렀습니다. 이것은 여전히 매우 멀게 느껴지는 미래의 일부였습니다. 실제로도 그랬죠. 그리고 재정적으로나 실질적으로도 약간 실패한 계획이었습니다. 우리는 흥미로운 것들을 배웠지만 그 계획은 약속한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레이저 무기 가능성 탐구의 시작이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 미국과 이스라엘은 군사용 전술 고에너지 레이저, 즉 NORTUS라는 무기를 개발했습니다. 이 무기는 화학 반응에서 에너지를 얻는 화학 레이저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2005년 3억 달러의 개발 비용이 들고 난 후 이 프로젝트는 중단되었습니다. 이 무기는 크고 비싸며 실전 배치에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다른 레이저 프로그램들도 등장했다가 사라졌고 화학 레이저는 온갖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메가와트급 출력 같은 장점도 있었지만 실제 운용에서는 정말 악몽과도 같았습니다. 이들은 위험한 연료 탱크에 의존해 위험한 배기가스를 배출했습니다. 이 방식은 선박이나 차량 등 이동이 필요한 상황에 전혀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훨씬 더 나은 해결책은 전기를 이용하는 방식에 있는 듯 했습니다. 빔은 대신 얇은 유리 섬유를 통해 생성되고 증폭될 수 있었습니다.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대안으로 광섬유 레이저는 더 작고 더 안전하며 이동형 운용에 더 적합합니다. 이들은 화학 레이저보다 출력은 약하지만 이론상 훨씬 쉽게 배치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광선보다는 레이저 포인터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주요 과제는 광섬유 레이저로 충분한 출력 확보였습니다. 2000년대 후반과 2010년대 초반 연구자들은 여러 작은 레이저의 집단 출력을 활용해 결합빔과 배열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기술적 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어떤 것이 있었든 송보는 그 전임자들을 능가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드론, 발사체, 극초음속 미사일과 같은 증가하는 공중 위협에 직접 대응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현재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에 배치된 해군의 고에너지 레이저 무기 헬리오스를 잇는 체계입니다. 하지만 헬리오스가 약 60kW로 발사할 수 있는 반면 손보는 약 400kW로 훨씬 더 강력한 위력을 자랑할 것입니다. 이 방식은 여러 50kW급 광섬유 레이저 모듈을 결합해 하나의 빔을 만듭니다. 하지만 여러 미니 레이저를 단순히 묶는 것만큼 쉽진 않습니다. 효과적으로 작동을 하면 서로 다른 레이저 파동이 정확하게 정렬되고 동기화되어야 합니다. 파장이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전체 빔의 품질이 저하됩니다. 송보는 빔 제어 장치로 문제를 해결할 예정입니다. 이 장치는 여러 레이저를 광학적으로 결합해 하나의 강력한 빔을 만듭니다. 출력면에서는 거대한 레이저 하나를 가진 것과 같지만 유지 관리가 훨씬 쉽습니다. 빔 품질을 희생하지 않으면서 출력을 높일 수 있는 영리한 방법입니다. 장거리에서 빠른 목표물을 상대할 때 정밀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목표물을 파괴하기 위해 송고와 같은 레이저는 막대한 에너지를 생성한 뒤 그것을 아주 작은 영역에 집중시킵니다.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아르키메데스의 유명하고 어쩌면 신화일 수도 있는 열광선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것은 거울이나 유리로 태양 에너지를 배에 반사 집중해 실제로 존재했다면 불을 붙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로부터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완전히 동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송보는 거울 대신 앞서 언급한 광섬유 레이저 기술에 의존할 것입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이터분과 같은 히토류 금속이 주입된 미세한 유리 섬유를 사용합니다. 저에게는 새로운 방법이지만 이렇게 빔을 생성합니다. 이러한 광섬유 기술은 레이저 무기의 정밀한 초점 조정에 더 뛰어난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우 정밀한 빔이 표적에 닿으면 빠르게 열을 가하게 됩니다. 이 열은 표면을 태워 관통할 수 있고 전자기기나 센서 같은 것들을 손상시키며 부품들이 고장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400kW급 빔의 추력 밀도라면 더 큰 표적을 더 먼 거리에서 이런 식으로 피해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송보의 주요 기능은 드론과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지만 펄스형 광섬유 레이저는 원격 감지와 표적 조명에도 활용될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해군 수상함뿐 아니라 육상에도 배치 가능해 매우 다재다능합니다. 인상적으로 들리지만 이것은 더 큰 그림의 일부일 뿐입니다. 레이저는 군사 투자에서 중요한 분야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수십억 달러를 지향성 에너지 무기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미 해군, 육군, 공군, 그리고 미사일 방어청 모두가 고에너지 레이저, 마이크로파 시스템, 그리고 전장 전력 시스템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 미 국방부는 2027 회계연도를 위한 1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을 공개했으며 이는 현대 역사상 가장 비싼 군사 지출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미국의 적대국과 잠재적 적들이 자신들의 역량에 투자함에 따라 우위를 유지하는 것이 이제는 지출의 우선순위가 되었습니다. 줄스 W. 허스 3세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담당 차관이자 최고 재무 책임자는 이를 미국 군대에 대한 한 세대를 내다본 투자라고 극찬했습니다. 프로그램 송보는 이런 투자와 별개지만 그것이 놓인 더 큰 흐름을 보여줍니다. 드론 군집 등 공중 위협 공격은 해외 분쟁에서 점점 더 큰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 드론과 극초음속 미사일의 사용이 진화했으며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은 미국의 큰 위협으로 여겨집니다. 군사 기술은 적응하고 살아남아야 하며 그래서 송보는 이 절실히 필요한 방어 구조에서 상당히 강력한 요소이긴 하지만 하나의 요소가 될 것입니다. 미 해군은 이 프로젝트에 거의 3천만 달러를 투자했으며 자금은 미 해군 연구국에서 지원받았습니다. 2025년 6월 캘리포니아 머리에타에 위치한 코이런트 에어로스페이스 앤 디펜스가 계약을 수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부문이 사모펀드 투자자인 어드벤트 인터내셔널에 매각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일어난 일입니다. 이제 아탈론으로 이름이 바뀐 이 회사는 항공우주 및 방위 산업을 위한 정밀 광학 및 레이저 시스템이라는 성장 산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웹사이트에서는 이 회사를 오늘날의 위협을 무력화하기 위해 설계된 차세대 지향성 에너지 솔루션으로 전투원을 지원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마케팅 용어를 넘어서 송보는 다른 솔루션에 비해 몇 가지 실제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 장점 목록에 오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400kW 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높은 출력을 발생한다는 것은 사거리와 파괴력이 크게 증가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시스템으로 제거할 수 없는 위협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통 요격 미사일로 막기 힘든 극초음속 활공체나 저출력 레이저로 격추 불가능한 강화 순항 미사일 등이 포함됩니다. 비행 중 순항 미사일을 관통하려면 최소 300kW 출력이 필요하며 송보 레이저로 대응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는 아직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아직 희망사항에 불과하지만 참고할 정보입니다. 다음은 비용 효율성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전쟁에는 막대한 비용이 듭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여러분은 메가 프로젝트를 시청 중입니다. 네, 정말 비쌉니다. 브라운 대학교의 전쟁 비용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수행된 연구에 따르면 2023년 10월부터 2025년까지 미국의 중동 지역 군사 지출은 310억에서 337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군은 홍해와 아덴만에서 후티 미사일 드론 공격 대응에 약 20억 달러의 탄약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가장 화가 나는 점은 그들이 대응하는 위협이 사실 매우 저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수백 달러 드론이 수백만 달러 전투 시스템을 파괴한 사례가 있습니다. 더 비싼 드론 옵션조차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합니다. 샤헤드 136과 같은 이란의 일회용 공격 드론은 2만 달러에서 5만 달러 정도이지만 이를 격추하기 위해 필요한 요격 미사일은 미국의 수백만 달러의 비용을 들게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송구를 비롯한 다른 레이저 무기들이 판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지향성 에너지는 기존의 요격 미사일에 비해 한 번 발사하는 데 드는 비용이 훨씬 저렴합니다. 송부는 한 번 발사하는데 1달러에서 10달러 정도밖에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일한 탄약이 전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에너지원은 또 다른 장점도 제공합니다. 선박의 전력 공급이 지속되는 한 계속 작동할 수 있습니다. 무제한 탄창 덕분에 미사일 부족 걱정이 없습니다. 고급 측면에서도 훨씬 더 쉽습니다. 반면 패트리어트 미사일 부대는 보통 6, 8개 발사대, PAC-3 미사일 16기, 나 PAC-2 미사일 4기를 각각 장착할 수 있습니다. 최대 구성에 따라 발사 준비가 된 미사일은 120기입니다. 그리고 물론 바다에서는 공간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수상함은 요격 미사일을 많이 실을 수 없습니다. 탄약이 부족해지는 상황을 윈체스터라고도 부릅니다. 미 해군 함대를 오랫동안 지켜온 방패인 이지스 전투 시스템이 장착된 함정들은 보통 최대 96기의 미사일을 탑재합니다. 이게 많아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잘 알려진 한계입니다. 한번 봤으면 끝입니다. 그리고 송보에게 유리한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위협에 직면했을 때 레이저 무기는 빠릅니다. 미사일이나 탄환이 목표에 도달하는 데 몇 초가 걸리는 반면 송부는 사실상 즉시 목표에 도달합니다. 발사되는 순간 이미 도착한 것입니다. 기존 무기와 달리 반복 발사가 가능하며 재장전이나 대기 시간이 없습니다. 들어오는 발사체가 여러 개 있을 때 바로 다음 목표로 넘어갈 수 있으니 이건 분명히 매우 유용합니다. 현대전은 종종 질보다는 양에 의해 좌우됩니다. 대규모 드론, 미끼 또는 발사체를 한꺼번에 쏘아 올리는 것은 방어체계를 완전히 압도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전략가들은 이를 포화 공격이라고 부릅니다. 한 번에 처리하기에는 목표물이 너무 많습니다. 재장전하고 다시 조준할 시간이 부족하고 미사일 재고도 금방 바닥나게 됩니다. 이론적으로 전력이 계속되면 지향성 에너지 무기는 계속 작동할 수 있지만 과도한 기대는 경계해야 합니다. 고에너지 레이저도 여전히 목표물을 무력화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고 다음 목표로 옮겨가야 하기 때문에 규모가 충분히 큰 포화 공격에서는 달성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레이저 무기가 한 대 이상 있다면 그 이점은 상당히 커질 것입니다. 지향성 에너지 무기는 목표물을 지속적으로 조준하며 위협이 이동해도 빔을 따라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송구가 극초음속 미사일도 격추할 수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런 무기들은 미국과 같은 방어자들에게 정말로 골칫거리입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마하 5 이상으로 비행하며 경로를 예측할 수 없어 격추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는 접근하는 탄도미사일과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 방공 시스템은 미사일을 추적하고 비행 경로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탄도미사일은 경로 예측이 가능합니다. 이후 요격 미사일을 발사해 탄도미사일 예상 지점에서 요격합니다. 하지만 극초음속 미사일은 이런 규칙을 따르지 않으며 훨씬 빠르고 비행 중 경로를 바꿔 경로 계산이 더 어렵습니다. 이론적으로 송보의 강한 출력, 빛의 속도 타격, 연속 발사 능력의 조합은 전투 승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장점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무엇일까요? 아무리 멋지고 미래지향적으로 들리더라도 송부는 여전히 한계가 있고 비판론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그 단점들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레이저 무기의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는 바로 자연 그 자체입니다. 안개, 방무, 비 등 대기 조건은 빛을 흡수 산란시켜 레이저 빔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연기, 소금 입자, 그리고 지상에서 사용될 경우에는 먼지와 모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는 모든 기상 조건에서 쓸 수 없고
시간이 지나면 적 해상 선박도 연기나 차폐 장치를 장착해 방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레이저를 무력화하는 아주 쉬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극한의 해상 조건에서는 레이저가 직진하지만 계속 움직이는 지형에서 항상 직선 경로를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거친 바다와 파도는 특히 장거리에서 레이저 빔을 쉽게 방해할 수 있습니다. 선박 진동도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고에너지 레이저는 정밀성에 의존하지만 선박의 일반적인 운항은 꽤 불안정합니다. 파도와 바다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엔진과 선내 기계에서 발생하는 진동도 있습니다. 이 모든 요소를 고려하면서 안정적으로 조준을 유지하는 것은 정말로 꽤 어렵습니다. 실제로는 하늘, 즉 수평선이 한계입니다. 레이저는 똑똑하지만 마법처럼 수평선을 넘어 곡선을 그릴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지스와 같은 전투 시스템에 비해 분명한 물리적 한계입니다. 고에너지 레이저 시스템의 또 다른 단점은 열 블루밍 현상에서 나타납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레이저 빔이 계속 발사될 때 주변 공기를 가열해서 그로 인해 레이저가 초점을 잃고 효과가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이 문제는 표적이 정면에서 직선으로 접근하는 다운 더 스로트 샷 상황에서 더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이럴 때는 레이저 빔이 한 방향으로 오랜 시간 유지되어야 합니다. 레이저 무기가 강력할수록 이 문제가 더 골치 아파지기 때문에 400kW급 송보에는 정말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운영 측면에서 보면 그 모든 강력한 출력은 일종의 양날의 검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함선 전기 공급으로 작동하는 무기의 장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함선 전력이 유지되는 한 무기는 계속 작동할 수 있습니다. 고출력 레이저는 막대한 전력 공급과 첨단 냉각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들이 발생시키는 에너지의 상당 부분은 열로 손실되며 이 열은 반드시 방출되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무기는 결국 손상되어 작동을 멈추게 됩니다. 지향성 에너지 무기, 온도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특수 냉각 시스템이 필요하며 이는 이미 레이더나 추진력의 출력을 우선 할당 중인 함선 전력 시스템에 큰 부담이 됩니다. 언론인 찰스 미첼이 쓴 것처럼 인용하자면 도전 과제는 전투함이 고출력 센서, 전투 시스템, 생활 전력, 그리고 기타 보조 장비들을 운용하면서 동시에 안정적인 발전소이자 열 싱크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는 레이저 전투가 함선 연료 탱크보다 전기적, 열적 여유에 더 크게 제한된다고 주장합니다. 레이저가 계속 발사될 경우 효과는 쌓이는 열을 얼마나 빨리 제거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한 해군 산업 보고서에 따르면 해군조차도 알레이버크급 구축함 함대가 인용하자면 성장 한계에 도달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런 구형 함정들이 송보의 막대한 전력 및 냉각 수요를 얼마나 쉽게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미 해군은 이 도전을 인지하고 있으며 차세대 수상함 개발과 더불어 지향성 에너지 무기 탑재를 위한 전력 생산 능력 확장 설계를 진행 중입니다. 2025년 12월 도널드 트럼프는 해군이 역대 최대 전함의 새 함급 개발을 발표했습니다. 첫 함정인 USS 디파이언트가 2030년대 초 준비되길 기대합니다. 계획에 따라 디파이언트는 해군 함대의 작전 지속력과 속도, 첨단 무기 체계로 전투력을 높이기 위해 원자력 추진으로 건조될 예정입니다. 이 계획에는 트럼프급 전함에 300, 600kW급 레이저 2기와 광학 현혹, 센서 교란용 레이저 시스템이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이 끝난 후에 해당 주제에 대한 저희 영상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이 내용들 중 많은 부분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설자들은 트럼프급 함정 설계에서 지향성, 에너지 무기가 핵심이지만 이 무기는 항상 여러 장애물에 부딪혀왔으며 1980년대부터 레이저 무기 개발을 어렵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의회 조사국 보고서도 오래된 격언을 인정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레이저는 앞으로 X년 후의 기술이며 항상 그럴 것이다. 불과 작년에도 해군의 최고 함대 지휘관 중 한 명인 데럴 코달 제독은 해군이 이 기술의 더딘 진전에 대해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적용에 대한 이론은 설득력이 있지만 그는 미국이 아직 본격적으로 사용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레이저는 많은 것을 약속할 수 있지만 아직 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2024년 심포지엄에서 프레드 팔 해군 소장은 해군이 과장된 약속만 하고 실질적 성과가 없다고 참석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 그들은 이 기술을 제공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너무 익숙하게 들립니다. 올해 3월 한 보고서는 미 육군이 수년간 개발해온 300kW 레이저 시스템을 대폭 축소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발키리라는 별명을 가진 간접 화력 방어 능력 고에너지 레이저 시스템.
이름이 정말 길죠. 이 시스템은 트럭에 장착된 레이저 무기로 로켓, 포탄, 박격포뿐만 아니라 드론으로부터도 방어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2023년 로키드 마틴과 계약해 개발됐습니다. 시제품 2대 제작과 추가 생산 가능성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그 수는 한 대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납품일이 불과 몇 달 남지 않은 시점에서 그리고 최종 시제품의 테스트가 진행 중이던 중에 이 프로젝트는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보입니다. 육군은 시제품을 부대에 배치하지 않고 새로운 합동 레이저 무기체계 개발 참고 자료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 레이저 사업은 미 육군과 미 해군의 협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과거의 연구 성과를 끌어와 더 확장할 수도 있는 150kW급 시스템 개발에 활용할 수 있게 하며 더 확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이름이 엄청나게 긴 그 프로젝트가 목표가 너무 야심차서 조용히 중단되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시제품은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완료될 경우에만 부대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실제 환경 테스트에서 먼지, 연기, 대기 왜곡 등으로 인해 그 무기는 약속한 성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2024년 미국 공군은 홍보했던 실드 프로그램을 중단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투기의 포드 장착, 고에너지 레이저 도입을 목표로 했습니다. 당시 미국 공군 연구소의 테드 오레치 박사는 더 이상의 테스트와 평가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쉴드 프로그램 말이죠. 쉴드 프로그램은 이미 언급한 여러 문제에 직면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적 어려움, 열 발생, 가혹한 환경 등으로 이 기술이 실제 사용되기엔 아직 미흡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로 인해 레이저 무기 전체 개념이 폐기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라 해도 공군은 2027 회계연도 예산을 요청하며 다시 시도할 듯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든 레이저 프로젝트가 결국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송보가 성공하려면 그 가치를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거의 3천만 달러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레이저 무기는 까다로운 특성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개발 중입니다. 미국 외에도 여러 강대국이 이 미래 경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메가 프로젝트에 자주 방문하신다면 우선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영국의 드래곤 파이어 레이저에 관한 저희 영상을 기억하실지도 모릅니다. 송보처럼 드래곤 파이어도 드론, 미사일, 그리고 발사체를 요격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송보와 마찬가지로 고체 상태의 광섬유 레이저 기술을 사용합니다. 드래곤 파이어의 개발에는 1억 파운드에 달하는 자금이 투입되었습니다. 이 자금은 영국 국방부와 민간 투자자들이 영국 해군을 위해 지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금은 앞으로도 계속 들어올 예정이며 드래곤 파이어에 대한 지원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실제 운용 시 한 번 발사 비용은 약 10파운드 13달러 조금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는 2017년 처음 공개된 이후로 드래곤 파이어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진행이 다소 지연되어 첫 시험은 2020년에 이루어졌습니다. 몇 년 후인 2024년에 드래곤 파이어는 훈련 중에 공중 표적을 성공적으로 격추했습니다. 스코틀랜드 헤브리디스 사격장에서 그 무기는 시속 650km로 나는 드론을 격추했습니다. 이는 포뮬러1 레이싱카보다 2배 빠른 속도입니다. 알면 알수록 흥미롭죠. 국방부는 해당 무기의 작전 배치 정보 공개에 신중합니다. 드래곤 파이어는 2027년 영국 해군 타입 45 구축함에 장착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정확한 사거리는 아직 기밀입니다. 하지만 공식 설명에 따르면 이 무기가 제공하는 정밀도는 1파운드짜리 동전, 즉 유로 하나 미국 쿼터 동전과 비슷한 크기의 동전을 1km 떨어진 거리에서 맞출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 무기는 50kW의 출력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송보의 목표치보다는 낮지만 앞으로 더 확장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송보도 실제로 50kW 레이저를 여러 개 동시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스라엘의 아이언빔도 비슷합니다. 한인 산업체 라파엘이 개발한 이 시스템은 100kW급 고에너지 레이저 시스템입니다. 라파엘의 화려한 마케팅에서는 아이언빔이 현대전을 재정의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정말 그럴 수도 있겠죠. 보도에 따르면 아이언빔은 다른 레이저 무기가 겪는 대기 간섭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레이저 빔이 클수록 대기 간섭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아이언빔은 하나의 큰 빔 대신 수백 개의 동전 크기 작은 빔을 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 빔들이 모두 목표물에 집중되어 손상시키거나 파괴할 때까지 쏘게 됩니다. 요격 한 번당 비용이 거의 0에 가깝다고 주장합니다. 그게 정확히 뭘 뜻하든 말이죠. 그리고 중요한 점은 실제로 가동 중이라는 것입니다. 2025년 12월 아이언빔은 10년 넘게 개발된 끝에 이스라엘 방위군에 공식 배치되었습니다. 2026년 3월 소셜미디어 영상에는 아이언빔이 헤즈볼라 드론을 요격하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보였습니다.
라파엘 회장 유발 스타이니츠는 이에 대해 이스라엘은 고출력 레이저 기술을 완전한 운영 체계로 구현하고 실제 전투에서 요격을 수행한 세계 최초의 국가입니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이언빔은 주로 지상에 배치되어 왔습니다. 이스라엘이 단거리 로켓 위협에 집중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기술은 선박에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라파엘 관계자는 해상 시험을 진행 중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이 외에는 보안상의 이유로 그들은 꽤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처음일 수 있지만 마지막은 아니며 뒤따르는 나라는 대한민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인도, 일본입니다. 모두가 이와 비슷한 무기를 개발 중이며 작년에는 중국이 자체 함정 탑재 무기인 LY-1을 공개했습니다. 이 무기는 고에너지 레이저 무기로 현재 고도 시험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에너지 레이저를 다루다 보면 다층 방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레이저 무기만으로는 당분간 그리고 오랫동안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고려해야 할 점이 너무 많고 한계도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이저 무기는 한 나라 무기고의 무기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송보와 같은 시스템은 이미 검증된 요격 미사일들과 함께 배치될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바다 상태가 거칠어지더라도 승무원들이 성가신 드론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남아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해상에 안개가 끼었다고 해서 수상함이 무방비로 있는 상황을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전통적인 발사체는 엄청나게 비쌀 수 있지만 어떤 형태로든 앞으로도 계속 사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송보는 다른 방어 무기들과 함께 작동할 뿐만 아니라 해군의 레이저 무기 계열에도 포함될 것입니다. 성공적으로 배치되면 주력 무기로 쓰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더 작은 형제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딘이 있습니다. 오딘은 광학 현혹 방해 장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자막을 작성하는 시점에는 해군 함정에 오딘 시스템이 7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들은 드론의 광학 센서를 교란시키기 위해 적의 선빛을 방출하도록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드론을 격추시키는 대신 효과적으로 길을 잃게 만들어 추락시킬 수 있습니다. 2026년 5월 해군은 첫 번째 수병 그룹이 해군 수상전 센터의 지향성 에너지 시스템 통합 연구소에서 새로운 훈련 프로그램을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오딘 기술 사용법과 지향성 에너지 무기에 대해 전반적으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전용 레이저 훈련을 통해 그 미래 가치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오딘과 함께 송보의 또 다른 오래된 친척인 헬리오스도 있습니다. 헬리오스는 통합광학 눈부심 장치와 감시 기능을 갖춘 고에너지 레이저입니다. 헬리오스로 불리는 이 장비는 록히드 마틴이 설계해 이미 알리버크급 구축함 USS 풀브에 탑재되어 사용 중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헬리오스는 60kW 송보는 400kW 시스템입니다. 분명히 헬리오스가 출력은 더 낮지만 헬리오스가 송보트로 대체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신 서로 다른 역할을 하면서 서로를 보완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름이 길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헬리오스에는 광학 교란 장치와 감시 시스템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제목에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이 장치는 접근하는 기체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열화상, 야간 투시, 초고해상도 영상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감시 기능에 해당합니다. 헬리오스도 여러 광섬유 레이저로 구성되며 이 레이저들은 스펙트럼 빔 결합으로 하나로 합쳐집니다. 오딘처럼 낮은 강도로는 무인 항공 시스템을 눈부시게 하거나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딘과 달리 헬리오스는 그것들을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헬리오스 레이저 빔은 작은 표적을 과열해 파괴할 수 있습니다. 뉴스에 따르면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월 유로뉴스는 USS 프레블의 헬리오스 시스템이 여러 이란 드론을 격추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에 록히드 마틴 관계자들은 기뻐했겠지만 헬리오스는 현대전의 모든 위협을 막기엔 아직 충분히 강하지 않습니다. 헬리오스는 드론이나 소형 보트 등 가까운 표적을 처리할 수 있지만 미사일이나 드론 군집에는 더 강력한 힘이 필요해 송보가 등장했습니다. 아직 살펴보지 않은 이 가족의 또 다른 구성원이 있습니다. 바로 헬캡, 고에너지 레이저 대함 순항 미사일 대응 프로그램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송보에 가장 가까운 전신일 것입니다. 헬캡은 대함 순항 미사일로부터 수상함을 방어하기 위해 만들어진 300kW급 시스템입니다. 2024년 피직스 투데이 기사에서 토마스 카와 제임스 트래비스는 이런 300kW급 고에너지 레이저가 알루미늄 껍질로 된 표적을 약 2.5초 만에 무력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다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헬캡은 어떤 함정에도 설치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헬캡은 2028년까지 여전히 시험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때쯤이면 더 강력한 송보로 대체될 수도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성분은 내년 1월 2027년까지 완성될 예정입니다. 만약 성공한다면 미 해군의 레이저 무기 체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지향성 에너지 프로그램들이 진행 중이고 조용히 중단된 프로그램들도 많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송보는 약속한 대로 모든 기능을 갖춘 400kW 솔루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음 레이저 프로젝트로 가기 위한 또 하나의 디딤돌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기 성능과 별개로 단기적으로 가장 큰 과제는 이 무기를 함정 시스템에 성공적으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점점 더 강력한 레이저가 나오는 것과는 별개지만 이들의 막대한 에너지와 냉각 수요를 지원할 첨단 선박이 없다면 그저 김 빠진 폭죽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래 군함이 이 기술을 중심으로 설계될 수 있다는 흥미로운 점으로 이어집니다. 현재 미사일 저장이 고려되는 방식과 마찬가지로 차세대 수상함은 전기 시스템과 열 관리까지 염두에 두고 건조될 수 있습니다. 두고 보면 알게 될 겁니다. 업계 작가 제러드 켈러가 말했듯이 순항 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는 레이저 무기에 대한 꿈은 레이저 자체만큼이나 오래되었습니다. 방어용 레이저 개발의 역사는 실제 환경의 난관에 부딪혀 무너진 수많은 개발 프로그램들의 사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직까지 거리나 대기 교란 같은 요인에 쉽게 방해받는 기술에 대해 너무 많은 예측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래곤파이어와 헬리오스 같은 일부 고에너지 레이저는 테스트를 통과했으며 이는 분명히 전 세계가 계속되는 이 경쟁에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지향성 에너지 시스템 실전 배치를 위한 세계적 경쟁이 본격화되며 일부는 이를 레이저 무기 시대라 부릅니다. 과거 스텔스 항공기와 정밀 미사일 경쟁이 떠오릅니다. 이제는 레이저가 해상 분야에 도달할 수 있을지보다 각국이 이 기술의 장애물을 얼마나 빨리 극복할지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송보가 그 중 하나가 될까요? 누가 알겠습니까? 실제로 작동하는 모습을 보기 전까지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